두 번째 어머니와의 첫 만남. 제 이름은 박세진입니다. 올해 43이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참 쉽지 않네요. 하지만 꼭 해야 할 것 같아서요. 20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긴 투병이었죠. 병실을 오가며 간호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등이 많이 굽으셨거든요. 어머니를 보내던 그날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빈 병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셨죠. 그 후로 아버지는 몇 년을 혼자 사셨습니다. 저와 여동생 세아는 각자 대학을 다니며 바쁘게 지냈고 아버지는 조용히, 정말 조용히 홀로 집을 지키셨어요. 가끔 주말에 집에 가면 냉장고엔 반찬 하나 없고 라면 봉지만 가득했습니다. 걱정이 됐지만 저도 어렸고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24이 되던 해 가을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세진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한 분을 만났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년. 그동안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나고 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그분을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세진아, 미정씨야. 앞으로는 좀 의지하고 살아라. 아버지 뒤에 서 계신 분은 작은 체구에 수줍은 미소를 띤 여인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눈가에 잔잔하게 어린 주름. 제 어머니보다 1살 어리다고 했던가요. 그분은 제게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진 씨. 저는 그냥 편하게 대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긴장하셨을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떨림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짧게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자리를 누군가 대신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 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미정 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오신 후에도 정말 조용히 지내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시고 빨래를 개고 저희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조금씩 준비해 두셨죠. 그러면서도 절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밥을 안 먹고 나가도 세아가 말없이 방문을 닫아도 그저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배가 고파 부엌에 나갔는데 냉장고 문에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세진아, 국 한 그릇 있어. 데워 먹어.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어머니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그 삐뚤한 글씨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분은 어머니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구나.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려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건. 그리고 몇 년 후 아버지마저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모든 게 끝난 뒤에도 미정 어머니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혼자가 되셨는데 말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저희 곁에 남아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한결같이 저와 세아를 챙겨주셨습니다. 마치 친엄마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셨던 거예요. 남의 자식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이제는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 두려움을 견디고 묵묵히 우리 곁에 남아주셨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서툴고 어색하고 때론 아팠던 시작. 하지만 그 시작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어느 봄날에 찾아온 그림자. 10년 전 봄이었습니다. 4월 중순쯤이었나요? 벚꽃이 한창 피어있던 계절이었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 세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나 지금 병원인데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죠. 진료실 앞 복도에 앉아있는 세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 것 같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제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진료실을 나와 세아를 집까지 태워다 주고 저는 병원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주차장 어둠 속에서 저는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어른인데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냥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미정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숨기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바로 아셨나 봐요. 세진아, 너 지금 울고 있지? 어머니,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내일 아침에 좀 보자. 잠깐이면 돼. 응? 어머니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뭔가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니가 약속 장소로 저를 불러내셨어요. 광주 외곽의 작은 한방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원장님과 상담을 끝내신 상태였어요. 이게 제 아들이에요. 지금 동생 간병을 해야 하는데 몸이 약해서요.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진찰하셨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오세요. 침도 맞고 한약도 드리고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세진아, 이제 마트 가자. 어머니, 저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가자니까.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차에 태우고 큰 마트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카트를 끌고 이것저것 담기 시작하셨어요.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면, 티셔츠, 편한 바지, 따뜻한 속옷, 물티슈, 영양보조제, 간편식. 어머니 너무 많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따라와. 어머니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냥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어머니가 차 트렁크에 짐을 싣다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두툼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이거 병원비 보태라. 순간 뭔지 알았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못 받아요. 안 돼요. 받아. 어머니, 제가 어떻게 이걸.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작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세진아, 너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부탁하셨어. 병실에서. 네? 우리 애들 좀 잘 부탁드려요. 제가 못 지켜줄 테니 대신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해. 지켜야 내가 편히 죽지. 알겠니? 어머니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1,8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을 거예요. 당신도 넉넉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이 돈을 모으셨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울지 마. 새야 괜찮아질 거야. 너도 버텨라. 응?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병원을 오가며 새아를 간병했습니다. 어머니가 챙겨주신 옷을 입고 영양제를 먹고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으며 버텼어요. 힘들 때마다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엄마도 내게 부탁했어. 두 어머니가 함께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어요. 마지막 인사. 새아의 병은 치료를 시작한 후 조금씩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가 잘 듣고 있다고,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도 조심스럽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 겨울 새아는 잠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어머니는 새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부드러운 미역국, 잘게 썬 불고기, 달콤한 호박죽. 새아야,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돼. 어머니는 새아 옆에 앉아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여 주셨습니다. 새아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웃었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그때 새아 얼굴에 피어난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해를 맞은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새아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백혈병이 재발한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2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을 깨워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새아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새아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울먹였어요. 새아야, 오빠 왔어. 정신 차려. 하지만 새아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간다. 새아 혼자 두지 마. 새벽 4시였습니다. 광주에서 여기까지 2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1시간 반 만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머니. 숨을 헐떡이며 중환자실로 뛰어오신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번 보시고는 곧장 새아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새아야, 어머니 오셨어. 어머니는 새아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셨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아야, 괜찮아. 이제 아프지 마. 편히 쉬어도 돼. 내 오빠는 내가 지킬게. 걱정하지 마. 응? 그 순간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던 새아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간호사분도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분명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눈물이 흐른 거예요. 들리나 봐요, 들리나 봅니다. 간호사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세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착했어, 우리 새야. 정말 잘 버텼어. 이제 편히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세아의 눈가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3시 20분. 세아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에요.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드는 것처럼 평화롭게 떠났어요. 장례식장에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아가 워낙 조용히 살았고 병원 생활이 길었으니까요. 저는 텅 빈 빈소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외롭게 보내야 하나. 그런데 장례 첫날 저녁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들, 친척분들, 동네 이웃분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이 속속 찾아오셨어요. 세아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왔습니다. 저희 딸이 세아랑 같은 병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외롭게 보내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3일장 내내 빈소가 비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락하신 분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마지막 날 발인을 하며 영구차에 오를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외롭게 보내면 너무 슬프잖아. 세아한테 미안하고. 그 말에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세아를 생각해서, 저를 생각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하신 어머니. 화장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어머니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우셨어요. 우리 세아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거기선 행복할 거야. 세아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남긴 자리에서 피어난 기적. 세아가 떠난 지 3년쯤 지나던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저는 우연히 병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세아가 치료받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사실 그 길은 피해 다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차를 세웠습니다. 병원 현관 게시판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소아암 병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안내문을 보고 또 봤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죠. 세아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보자. 첫 봉사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아병동 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님이 저를 작은 병실로 안내했어요. 침대에는 세아 또래였을 법한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고 작은 얼굴은 창백했어요. 안녕? 나 세진 삼촌이야. 안녕하세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삼촌 이름이 뭐예요? 방금 말했잖아. 세진이라고. 아, 맞다. 제 이름은 지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가져온 가방에서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네, 좋아해요. 한참 그림을 그리던 지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삼촌 나 우리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심장이 뭉개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어디 갔는데? 아니요. 고등학생이라 공부하느라 바빠요. 주말에만 와요. 지은이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아의 표정과 똑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오빠 많이 걱정할 텐데 제가 빨리 나아야 하는데. 괜찮아. 지은이는 잘 이겨낼 거야. 저는 그 아이와 그림도 그리고 동화책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세아에게 못해준 것들을 누군가에게 해주고 있다는 게 묘하게 위로가 됐어요.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새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세진아, 요즘 어디 가니? 얼굴빛이 좀 달라졌네. 저는 조심스럽게 봉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병원에 간다는 것,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세아가 생각나서 괜히 눈물이 난다고 털어놓았어요.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식탁에 놓인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으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세아도 그런 애였지.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서랍을 살짝 연 것처럼 조심스럽고 아련했습니다. 세진아, 어머니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부드럽지만 확실한 그 특유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아이를 보살펴주는 건 세아가 살아있던 마음을 다시 세상에 데리고 오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 저 아직도 세아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마음 그대로 두면 돼. 어머니는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세아 어릴 때 자주 해주시던 바로 그 손길로요. 내가 그리운 만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눠줘. 그럼 세아는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날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말마다 병원을 찾았어요. 지은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만났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세아와 다시 이어지는 순간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세아의 빈자리를 어머니는 돈이 아닌 사랑과 마음으로 채우고 있었다는 걸요. 그 따뜻함이 우리 가족을 다시 숨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사람들. 오늘은 새어머니의 49제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내와 함께 차를 몰아 절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2시간 거리,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찾으시던 작은 암자였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참 고요했어요. 봄이 한창인데도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개나리가 산자락 여기저기 피어 있었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목이 메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절에 도착하니 스님께서 이미 준비를 마치고 계셨습니다. 작은 법당 안에 어머니 영정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수줍게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찍어드린 마지막 사진이었죠. 고인께서는 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생전에 이곳에 오실 때마다 자식들 얘기를 많이 하셨지요.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고맙다는 말씀도 자주 하시고.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어요. 독경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구나. 제사가 끝나고 스님께서 차를 내어주셨어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 아들이 착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고맙다. 그게 제일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차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절을 나와 차를 타고 산을 내려오는데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어요. 김사암보다 크게 다가오는 후회가 무색하게 괜찮아, 충분해, 세진아. 하시는 듯이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흔들어 주시던 손길처럼 부드럽게요.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현관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왔어? 큰아이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보러 갔다 왔어. 할머니, 하늘나라 할머니. 응, 하늘나라 할머니. 작은 아이 지아도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보고 싶어. 응, 많이 보고 싶어? 아이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제는 제가 이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걸요. 서재로 들어와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문득 단축번호 화면을 열었습니다. 1번에는 여전히 미정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끝이 그 이름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삭제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삭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보고 있으니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진아, 밥은 먹었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 아이들이랑 산책이나 가거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평범한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살랑 흔드는 그 순간, 정말 이상하게도 새어머니의 손길 같은 따뜻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